소득 분배와 무역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역 정책은 소득 분배에 영향을 미칩니다. 자유무역을 채택하든 보호무역을 채택하든 반드시 일부 산업 또는 일부 그룹은 손해를 보게 되고 일부 그룹은 이득을 보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앞서서 공부했던 자유무역의 장기 효과와 단기 효과를 간단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초단기, 단기, 그리고 장기에서의 소득분배 효과가 달라짐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초단기라는 것은 생산 요소 부문 간 이동이 전혀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경쟁력이 없는 수입 대체재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 자본가 모두가 손해를 보게 되고, 수출재 산업, 경쟁력이 있는 수출재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와 자본가 모두는 이득을 보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단기로 가게 되면 이제 단기에는 노동이 이동 가능하게 되고요. 그래서 노동이 수입 대체재 산업에서 수출재 산업으로 노동이 이동해 가겠죠. 자, 이랬을 때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수입재 산업에 종사하는 자본가의 손해는 더 커지고요. 그 다음에 수출재 산업에 종사하는 자본가, 이 자본가들은 고정되어 있는 거죠. 자본가들의 이득은 더욱 커진다. 그래서 여기는 손해가 커지고 여기는 이득이 더 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노동자들은 수입재 가격으로 평가하면 이득, 수출재 가격, 가격이 올라간 수출재 가격으로 평가하면 실질 임금이 하락. 그래서 노동자들의 실질 보수는 불확실하다. 이게 우리가 앞서서 공부했던 특정 요소 모형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장기로 가면 이제 노동과 자본이 모두 이 수출재 부문으로 이동해 가겠죠. 경쟁력 있는. 이렇게 됐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 거는 이건 스톨퍼-사뮤엘슨 정리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풍부 요소 보수, 그 국가의 풍부 요소 보수는 증가하게 될 것이고, 수출재 산업 집약적인 생산 요소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희소 요소 보수는 감소하게 된다. 어쨌든 이렇게 산업 간, 요소 간의 소득 분배에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자원이 한 산업에서 다른 산업으로 즉각적 또는 쉽게 이동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 여기는 경쟁력 있는 산업이니까 이 산업에 종사하는 생산 요소나 특정 요소들은 모두 이득을 보게 되는데, 이쪽에서 이쪽으로 쉽게 이동해 가지 못하니까 여기 수입 대체재 산업에 종사하는 생산 요소나 특정 요소들이 손해를 보게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 산업마다 필요한 생산 요소, 이 특정 요소가 같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유무역으로 어떤 부문의 보수가 하락한다고 보호무역을 실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왜 그런가 하나 보시죠. 자유무역만이 아니라 기술의 변화, 소비자들의 기호 변화, 또는 자원의 고갈, 또는 새로운 자원의 개발, 이런 경제에서 나타나는 이런 여러 현상들이 모두 소득 분배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유무역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득으로 손해자를 보상하는 것이 보호무역 정책보다 더 낫다. 무슨 이야기인 거는 보호무역을 통해서 이 손해자들을 보상해 주려고 할 게 아니라, 자유무역을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의 손해가 나타나더라도 이 이득으로 보상해 주는 것이 국가 경제 전체적으로는 더 이득이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보호무역으로 특정 집단이 이득을 보더라도 이 이득은 보호무역으로 인한 국가 전체의 손실보다는 작다. 그래서 보호무역을 하게 되면 국가 전체 손실,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바에 의하면 B 플러스 D, 이 순손실이죠. 이 손실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호무역을 하게 되면 어떤 집단이 이득을 보더라도 이 손실보다는 적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유무역을 하게 되고 이 자유무역으로 얻는 이득으로 보상을 해주는 것이 더 낫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유무역으로 인해 손해를 보는 수입 대체재 생산자들은
이익 집단을 구성하여 보호무역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보호무역으로 인해 손해를 보는 소비자 집단은 이익 집단을 구성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생산자 집단은 이익 집단을 구성하는데 왜 소비자 집단은 이익 집단을 구성하지 않을까? 그 이유가 뭘까? 생산자들은 보호무역으로 인해 얻는 이득이 매우 크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얻는 이득이 매우 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산자 집단들은 가격 정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민감한 거죠. 기업 이윤이 달려 있으니까. 그래서 정보가 많고 또는 수가 적어요. 수가 적기 때문에 이익 집단의 구성이 용이하다는 것입니다. 자, 반면에 소비자들은 소비자 전체적으로는 손실이 크더라도 개인별 손실은 매우 미미하고 또는 수가 너무 많아. 소비자는 뭐 우리 인구 전부가 소비자니까요. 그래서 많아서 이익 집단의 구성이 어렵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산자 집단들이 이익 집단 구성하고 이 집단 구성을 통해서 강력한 로비를 하고 강력한 로비를 통해서 보호무역이 채택되는 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설탕산업의 예를 살펴보시면 미국은 설탕산업 보호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20억 달러 이상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미국 소비자 1인당 손실로 계산해 보면 연간 8달러의 아주 미미한 금액입니다. 연간 8달러 그러면 1년에 1만 원 정도의 그 관세 부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들은 이것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요. 반면에 설탕 생산자들은 평균적으로 이 보호를 통해서 수만 달러의 이익을 얻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생산자들은 보호무역을 강력하게 주장하게 되고 또 이 로비를 통해서 보호무역이 채택되게 됐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실증 연구들을 보면 강력한 이익 집단이 있는 산업에서 다른 산업에 비해 보호 정도가 더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생산자들이 이익 집단을 구성하는 경향이 있고 그 경향이 바로 보호무역 정책으로 연결되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연구 결과라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보호무역에 대해서 경제학자들하고 일반인들의 인식 차이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호무역 정책에 대해 경제학자들은 90% 이상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일반인들의 반대는 이보다는 훨씬 약합니다. 어떤 설문조사에 의하면 약 한 60% 정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경제학자와 일반인 간에 이런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일반인들은 대체적으로 눈에 보이는 이익, 눈에 보이는 비용으로 보호무역이 좋은가 자유무역이 좋은가를 판단하는 데 비해서 경제학자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간접 효과, 예를 들면 마이너스 B 플러스 T, 이게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순손실 부분이잖아요. 이런 것까지 고려하다 보니까 보호무역 정책에 대해서 반대를 하게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손해를 보는 생산자들이 강한 결집력으로 자유무역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가를 강력하게 주장한다는 것이죠. 이런 주장이 사회적 분위기로 형성되면서 보호무역에 우호적으로 형성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무역만이 아니라 사람의 기호 또는 기술의 변화 이런 걸로 인해서 수많은 기업들이 새로 생겨나기도 하고 또 수많은 기업들이 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국내 환경 변화로 인해 기업의 부침은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이면서 외국과의 경쟁을 이겨내지 못하고 자국 기업이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는 무역을 탓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내 기업과의 경쟁, 외국 기업과의 경쟁을 구분할 이유는 없다. 국가 경제의 성장을 위해서는 세계적 수준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하는 내용을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면
어떤 기술을 바탕으로 성장했던 기업들이 시장에서 퇴출되기도 하고 사람들이 예전에는 이걸 좋아했는데 이제 이걸 좋아하게 되면 이 기업이 시장에서 퇴출되고 그렇듯이 무역을 하게 되면 새로운 환경이 조성되면서 이런 기업들이 퇴출되기도 하고 이런 기업들이 퇴출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기업들이 성장하게 되고 이 새로운 기업의 성장이 국가 경제의 성장을 가져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술의 변화, 기후의 변화와 마찬가지로 어떤 무역 환경의 변화를 제약하거나 탓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